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생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의 범주에는 에어 쿠션이라든지 메이크업 베이스,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처방을 보게 되면 오일 파트와 물 파트로 나누어지고요. 물론 파우더 파트를 분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인 처방은 왁스류 처방과 실리콘류 처방, 벤톤류 처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왁스류 처방 같은 경우에는 호모의 세기가 입자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경시 하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조 경도와 실제 경도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 있고요. 실리콘류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 온도에 따라서 경적 편차가 심하게 발생돼서 배출 온도에 대한 준수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벤톤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날 경도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처방에 따라서 공정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에 있는 왁스류나 실리콘류도 공정 준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조 공정도를 보게 되면 피그먼트 베이스를 제조하는 공정과 본제조하는 공정이 있고요. 피그먼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백색 안료 TiO2 같은 경우죠. TiO2라든지 그 다음 색소, OTS 색소가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백색 안료와 체질 안료 색소를 투입하고 헨살 믹서에서 3분 동안 혼입하고 기박해서 3분 동안 혼입을 하고, 물론 처방이나 회사에마다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샘플링을 해서 소량 분쇄를 해서 하는데, 파우더와 파우더 간의 색상을 비교해서 조색을 끝내면 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코킹을 통해서 실제 조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파우더 상태에서 조색을 한 것과 웨팅 상태에서는 색상 발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웨팅을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본 내용물에 빅버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연구소에서 베이스 조색 샘플을 만들어주면 그 베이스 조색 샘플로 해서 색상이 맞게 되면 본 내용물에서도 동일하게 색상이 맞아떨어진다 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기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본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 파트를 완전히 용해시키고요. 피그먼트를 투입하고 그 다음 수상 파트를 투입한 다음에 냉각, 향투입, 탈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론 전상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 파트에 오일을 집어넣는 경우도 처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처방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제조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설비가 바텀 믹서냐 어퍼 믹서냐 어떤 형태에 따라서 최소 제조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설비 내부 공간의 약 20%에서 80%까지 제조가 가능하다, 혼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면활성제는 다 아시는 내용처럼 계면활성제는 물과 오일이 섞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면활성제를 투입을 하게 되면 물과 오일이 섞인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성분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친수성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에 물이 입자가 붙고요. 친유성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에 오일이 붙음으로 인해서 서로 결합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종류는 음이온, 양이온, 양성, 비이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양성이나 비이온이 피부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 음이온이나 양이온은 세제에 좀 쓰는데요. 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양성이나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화장품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마이셀이라는 개념인데요. 물의 계면활성제를 일정 농도로 이렇게 계속 타다 보면 동글동글한 이런 입자들이 생기는데요. 실제 물에 가까운 부분들이 밖으로 자석하고 동일하죠. 물하고 친한 부분들은 밖으로, 그리고 꼬리 형태의 그 오일과 친한 부분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구가 형성이 되는데요. 요거를 마이셀이라고 한다. 파운데이션 제조나 크림 제조 이런 부분들에 다 쓰이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죠. 그리고 OW 제형과 WO 제형이라고 있는데요. OW 제형을 보게 되면 오일인 워터라고 해서 안에는 오일이고요. 밖에는 수분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 워터인 WO 제형은 워터인 오일이라고 해서 밖에 오일이 분포를 하고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딱 보면 밖이 수분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산뜻하다, 피부하고 잘 흡습된다, 그리고 수분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반면에 외상이 물이다 보니까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W 제형은 외상이 오일이다 보니까 다소 좀 무겁죠. 아, 이거 좀 미끈미끈하고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반면에 완전히 펴바르고 나면 지속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제조 경도와 출시 경도상 간의 어떤 차이. 그런데요, 보통은
OW 지역의 왁스형에서는 경시하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실제 제조하고 나면 홈으로 입자를 완전히 쪼갰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이루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입자의 합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물과 오일이 서로 떨어지려는 걸 억지로 붙여놨고 잘게 쪼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형,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죠. 처방의 평형이 일어나면서 입자가 이렇게 합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처방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조 후에 한 7, 8일 정도가 되면 거의 90% 하락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한 15일 정도, 근데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제조 후에 고객이 사용할 정도 수준이 되면 설계 처방에 도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경도 경시의 하락은 입자의 합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게 평형으로 도달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실제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OW 지형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설비가 갖고 있는 최대 속도로 돌려보고요. 중속으로 돌려보고 RPM으로 돌려보고, 물론 QC 같은 경우에는 제조 직후를 그 QC 경도로 하지 않고 하루 정도 전 처리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죠. 가장 좋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내용물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품질 편차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생산 리드 타임도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 일정도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편차가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공정을 지켰고 처방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편차가 어떻게 나더라도 하나로 경시 합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부 경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경도를 낮춰서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험상 보면은 실제 실험을 해보면 금방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일 때는 보통은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을 유지를 하는데 이 저속으로 돌리면 제가 직접 상온에 이렇게 용기에 넣어가지고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오일과 물이 분리돼서 안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계가 허용되는 내에서 최대의 RPM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조 경도가 좀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료 편차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공정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설비 용량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 경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넣어서 보정하게 되면 이 마지막 최종 수렴하는 설계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료를 보정하는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장 쪽에 한번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오일 파트가 완전히 녹은 다음에 피건트 베이스를 투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분산이 잘 되고요. 제조 직후의 경도는 내용물 합법 판정의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연구원 없이 임의로 원료를 보정하지 마라. 다시 넣어서 QC 경도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QC 경도에 내에 집어넣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고객이 쓸 때의 설계 처방은 20일 후에는 다 하나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약간 호모를 조금 더 친다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 한 3% 이내로 보정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원료를 보정하는 부분들은 연구원 협의 없이 진행은 하지 말아라. 내용물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기 위해서 탱크에 내용물을 대기하지 마라. 보통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 처방이 안 나오고 딱 자꾸 보정하는데요. 한 번 딱 제조한 다음 바로 배출을 해야지 그걸 계속 탱크 안에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만들어 놓으면 다음 생산할 때는 제조 작업자가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동안 수분이 계속 날아가지고 연구원이 원하는 사용량이 딱 나왔는데 그 다음 제조할 때는 제조 작업자가 그 표준대로 제조를 하면 또 불량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탱크 안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재생하는 한번 10배 보통 탱크 안에서 재생을 몇 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경도가 달리 특정이 되는데요. 배출했다가 10배치 중에 한두 배치 정도 재생하는 게 낫지 매번 배출하기 전에 품질 측정을 위해서 한두 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것은 회사로 보면 로스다. 그래서 일단 제조가 끝나면 배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기벽까지 좀 긁어서 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피그먼트 투입 시에는 집진기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탱크 오픈할 때마다 윗부분에 좀 수분이 많이 묻게 되는데 그 수분이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조 끝나고 나면 떨어져 가지고 펌프할 때 처음 이렇게 물이나 오일이 배어 나오는 게 그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검증은 안 됐지만 그래도 탱크 오픈 시마다 윗부분을 물기를 좀 제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탱크 내부 온도를 잴 수 있도록 중심 축의 온도 센서를 박아라. 일반적으로 본 제조 같은 경우에
그 하단에 온도 센서가 박혀 있는데요. 실제 내용물 온도를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외부의 온도만 보고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중앙축에 온도 센서를 좀 박아서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를 같이 비교하면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고만고만한 동일하게 제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는 효율이 정말 좋으면 4도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불가능하면 보통은 한 7도에서 10도.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15도, 17도, 18도 막 냉각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제조, 냉각 시간이 오래 걸리게 올려서 제조 시간도 지연이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왁스의 입자의 세팅 시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냉각수는 충분히 7에서 한 1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캐파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냉각수도 설비별로 A에 들어갔다가 B 설비로 이렇게 계속 직수로 들어가면 인입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냉각수는 설비별로 병렬로 설치를 하라. 그리고 매번 강조했지만 측량은 한 대체에서 끝내라. 원료 혼입 안 되게. 그리고 정제수도 보통 그 계량기 자동 측량으로 하게 유량계를 통해서 측량을 하죠. 그런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20kg 세팅을 해서 한번 직접 받아서 한번 그 검교정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조 후 라벨은 즉시 부착하라. 하루에 3배치 했다고 나중에 3배치 라벨을 각자 해서 이렇게 붙이다 보면 라벨을 바꿔 붙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항상 뭐 라벨 잘못 붙여가지고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조한 후에 라벨을 즉시 뽑아서 같이 붙이도록 하는 것도 제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조 표면을 유리판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봐서 그 색소 분산 상태라든지 입자 상태를 표준품과 비교해서 자주 검사를 해라. 그럼 조체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가장 고질적인 부분은 외관 색상과 도포 색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시의 합이 일어나면서 약간 백탁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바르게 되면 동일한 색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협의를 하고 외관과 도포 색상이 처방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포 색상 기준으로 간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조금 혼선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계 계면활성제는 또 강조를 드리지만 배출 온도 32도냐 30도냐, 28도냐에 따라서 경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출 온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축의 온도 센서와 바깥의 온도 센서 같이 달려 있어 비교해서 충분히 그 온도에 도달한 후에 배출을 하는 것이 QC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품목이 무엇인지 해보고 저는 제조 설비를 파운데이션을 제조하고 나면 그 천 테스트라고 해서 백색 천을 세척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배출 부분이라든지 굴곡진 부분을 이렇게 닦아봐서 파운데이션 내용물이 안 묻어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1년에 물론 규모가 큰 회사는 파운데이션 설비, 뭐 스킨 로션 설비, 크림 설비 이렇게 다 나누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용 생산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다음 내용물에 파운데이션 내용물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21호를 생산하고 23호를 생산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파운데이션을 생산하고 그 다음 스킨이나 토너나 로션으로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백색 천으로 주변을 그 배출 부위를 좀 닦거나 굴곡진 부분을 닦아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설비를 세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워터볼을 설치해서 조금 청소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회사마다 있는 것 같고요. 여유가 된다면 저장통은 서스 재질로 해라. 이유는 뭐 아실 거고요. 세척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또 미생물 예방에 좋고요. 플라스틱 보통 바트통, 노란색 바트통을 쓰죠. 근데 그 내용물을 클렌징 폼이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끓는 경우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간혹 이렇게 끓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실제 내용물에 노란색 찌꺼기, 플라스틱 찌꺼기가 들어가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삽 부분은 끝부분을 아주 뭉퉁거려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내용물을 발라서 색상하고 향을 확인을 하고요. 포장실에서 실제 충전하면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물론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하겠죠. 로트넘바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펌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타를 현장에서도 뭐 2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10회 이상 공타가 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일반적인 사양이라서 하고 서스볼 같은 경우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내용물 혼입을 위해서 좀 있는데요. 좀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금속 검증기를 사서 하면 좋겠지만 다른 어떤 방법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파운데이션 제품의 생산 기술 몇 가지 용어와 또 경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마다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처음 화장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더라도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동영상으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